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60대에 접어든 아줌마 겸 곧 할머니가 되는 여성이에요. 제 나이를 이렇게 글자로 적다 보니 참 많이도 살았구나 싶네요. 그 모진 세월 동안 어떻게 버티며 잘 살아왔구나 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6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몸소 느껴요. 곧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가도 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고 그 좋은 일이 왔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나락으로 떨어지고. 남들도 그렇겠지만 제 인생은 참 변화가 많아서 당장 오늘을 예측하기도 힘들 만큼 바람잘 날 없었구나 싶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오듯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야말로 세옹지마, 바로 그 사자성어가 딱 떨어질 만큼 참 파란만장했거든요. 요즘 참 살기 힘들고 팍팍한 세상이잖아요. 언제 이 먹구름이 거치나 싶고 언제 내 인생에 해가 비치려나 싶고. 혹시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삶에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삶에 지친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믿으시나요? 저도 사실 절대 믿지 않았던 단어예요. 사실 그런 걸 기대할 만큼 녹록한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궁창같이 흘러가던 제 인생에도 언젠가는 기적이란 게 찾아오더군요.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찾아온 아주 밝은 광명이요. 저는 참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제 위로는 5살 위인 오빠가 한 명 있었고요. 저의 생애 첫 기억은 바로 오빠가 차려준 단출한 밥을 먹던 순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좁고 허름한 판잣집엔 늘 오빠와 저 둘만 있었어요. 막노동 하시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잡일을 하시는 엄마는 늘 집을 비우셨거든요. 엄마가 해두고 간 밥에 늘 반찬은 쉬어 빠진 김치였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가 식당에서 얻어오신 나물 반찬이 놓여있는 날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죠. 어린 오빠는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제게 고사리 손으로 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나마도 밥이 모자라는 날이면 오빠는 남은 밥을 모두 제게 넘겨주었고요. 오빠는 배 안 고파? 제가 물을 때마다 오빠는 응, 오빠는 배 하나도 안 고파. 그러니까 우리 숙희 많이 먹어? 라며 배시시 웃었죠. 그래서 제 기억 속 오빠는 영웅이었어요. 난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데 오빠는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프지 않은 천하무적 같았거든요. 전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빠는 내게 자기 밥을 다 넘겨주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가슴이 미어지지만요. 어려운 살림에도 저희 남매는 참 돈독했어요. 어릴 땐 포대기에 오빠가 저를 업고 키웠을 만큼 제겐 또 다른 부모였죠. 가난해도 화목한 집이었어요. 배를 골마도 곁에 오빠와 부모님이 계시니 어린 저는 그저 좋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어요.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예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아버지는 숨을 거두시고 말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장례를 다 치르고 발인까지 끝내길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가십니다. 결국 저희 남매는 한순간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친인척들은 계셨지만 다들 사정이 좋지 못하셨어요. 모두가 못 살던 그때 저희 남매를 거두어갈 친척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남매는
막내 고모의 손에 이끌려 한 보육원으로 가게 됩니다. 제 나이 5살, 오빠 나이 10살 때였죠.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는데 시설이 퍽 좋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보육원과 비교해보지 못해 모르겠지만 그 당시 판자촌에서도 안 좋은 편이었던 저희 집보다도 낙후된 환경이었으니 말 다했죠. 아주 좁은 방에서 대략 3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잠을 잤는데 편하게 다리를 뻗기는커녕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오빠는 제 옆에서 수키야, 오빠 몸에 다리 얹고 편하게 자 라고 했어요. 늘 자신의 잠자리를 내게 내어주고 저는 조그맣게 웅크리고 잠을 청했죠. 마치 전쟁통처럼 북적이는 그 방 안에서 오빠만이 절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였어요. 오빠는 제게 정말 오빠가 아닌 신 같은 존재였죠. 오빠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어디 가서 살아도 우리 오빠만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할 정도로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 보육원은 하루에 2끼를 식사로 급식 형식으로 줬어요. 보조금도 없이 운영하는 보육원은 언제나 식량이 모자랐죠. 그러다 보니 늘 급식판은 밥알이 몇 개 떠있는 미음이나 죽이었고 그나마도 배를 채울 만큼이 되지 않아 저희 남매는 늘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급식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면 서로의 밥을 빼앗아 먹으려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때마다 든든하게 저를 지켜준 것 또한 오빠였어요. 그리고 오빠의 밥의 반은 언제나 철없는 저의 입으로 들어갔죠. 오빠, 밥 안 먹어도 돼? 괜찮아. 너 더 먹어. 늘 자신의 밥을 제게 양보했죠. 저희는 하루가 다르게 피골이 상접해가고 있었어요. 영양실조로 배는 툭 튀어나오고 손톱 밑은 까슬까슬한 거스러미가 올라와 있었죠. 제가 손에 뜯어놓은 거스러미에서 흐르는 피를 쪽쪽 빨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가 결심하듯 제게 말하더군요. 오빠가 오래 생각해봤는데 수키야. 응? 저는 피를 빨다 말고 오빠를 바라봤죠. 오빠 돈 벌어서 너 데리러 올게. 여기 있다간 둘 다 굶어 죽겠어. 어? 나만 두고? 오빠 금방 올게. 너 국민학교도 가야 하고 중학교도 가야지. 그러면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데리러 올 거니까 꼭 여기 있어야 해. 알겠지? 나도 데려가면 안 돼? 그러고 싶은데 넌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해. 그러니까 딱 5년, 아니 3년만 기다려. 우리 수키 국민학교 가기 전에 오빠가 꼭 올게. 저는 울면서 철없이 매달렸지만 오빠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오빠는 보육원을 떠났고 저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오빠가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오빠가 절 버리고 떠난 거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오빠는 저 국민학교 가기 전엔 꼭 올 거라고 약속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났죠. 오빠는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4년이 되던 해 저는 알았죠. 아, 오빠가 날 버린 거구나. 그런데 또 불행이 닥칩니다. 원장 수녀님이 돌아가시면서 보육원 운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보육원에 화재까지 나는 사고가 이어졌어요. 그때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꽤 많이 죽었고요. 물론 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요. 그 사건과 맞물려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결국 보육원은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다른 보육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오빠가 오지 않을까. 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쩌지? 하지만 살아야 했죠.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도 흘렀습니다. 옮긴 보육원은 다행히 국가에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절 학교에 보내주더군요. 늦게 학교에 입학했고 중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 사이 저는 가끔 오빠와 있던 이젠 폐허가 되어버린 보육원에 가서 하루 종일 오빠를 기다렸어요.
혹시나 오지 않을까 미련을 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렇게 오지 않는 오빠를 기다리다 발길을 돌리길 수십 번. 어느새 저도 단념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념하게 되었을 때쯤 저는 보육원 원장님의 소개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부품 공장이었는데 색깔을 칠하는 단순 노동이어서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숙사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만 쓰는 방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4명이 함께 쓰다 보니 제 자리도 있고 제 공간도 조금 있었어요. 태어나 처음 가지게 되는 제 공간이 얼마나 좋고 소중하던지요. 전 참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보단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19살이 되던 해 남편을 만나게 돼요.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간식도 챙겨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제 일을 해주면서 좀 쉬라고 말해주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 그때 남편의 다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오빠가 절 챙겨주던 모습 같아서 너무 좋았죠. 남편은 사람도 성실하고 공장 내 평판도 참 좋았어요. 게다가 조실부모해서 혼자라는 점도 큰 공감대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고 21살이 되던 해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퍽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게 행복이라는 건 사치이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월세방이라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제게 첫 번째 기적이 찾아와요. 바로 아이라는 커다란 선물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조금씩 노름에 손을 대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 사실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지만 곧 아이가 태어난다를 생각에 묵인했어요. 사실 그것 말고도 남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술을 먹고 돈을 가져오라며 손찌검한다거나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부지기수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이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저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요. 남편의 도박 판돈도 무럭무럭 커져갔어요. 월세 보증금을 야금야금 빼먹더니 결국엔 아이를 위해 들던 적금 통장에까지 손을 대더군요. 남편은 그 돈 많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애가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는데 그 돈을 노름판에 써버리다니요.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남편의 노름판에 찾아가서 그 판돈이라도 걷어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억척스럽게 찾아간 곳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거창한 하우스라도 생각했던 저는 의아함에 조심히 문을 열었죠.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못 볼 꼴을 보고 맙니다. 노란 장판 위에 흩어진 새빨간 화투장, 구겨진 담요, 그 위에 뒤엉킨 남녀. 저를 보고 놀라 눈이 커다래진 남편, 그리고 한 젊은 여자. 여보! 저는 문을 쾅 닫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집질과 폭력은 하지 않는다며 참아왔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아들 등록금을 저 여자에게 가져다 바친 걸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정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이 참 간단하더군요. 20년 넘게 살을 섞고 살았는데 도장 한번 찍고 법원 몇 번 가니
그냥 남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어찌나 순순히 이혼해주던지 제가 이혼하자고 하길 기다린 사람 같았어요. 진호, 대학 등록금 돌려줘. 저는 법원을 나서며 말했어요. 지가 애비라면 그래도 그 돈은 주겠지라는 마지막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이어진 말에 와장창 깨어지고 말아요.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졸업하고 돈이나 벌라고 해. 그러면서 에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대학은 무슨 대학? 하더니 길바닥에 돌을 뻥 차고는 가버리더군요. 저는 허탈하고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더군요. 오빠와 단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그때의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땐 제 곁에 든든한 오빠가 있었고 지금은 아들이 있죠. 엄마, 내가 꼭 장학금 받아올게. 대학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리 말해주는 아들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죄스럽던지 저는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군요. 저와 함께 공장을 다니던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너 그 호로 새끼랑 헤어졌다며? 아유, 언니, 그래도 진호 오빠한테 호로 새끼가 뭐유. 착해 빠져가지고는 젊은 년이랑 바람나서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홀라당 가져다 바친 놈이 무슨 애비라고. 그래, 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눈앞이 막막해. 당장 애 입학이 코앞인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언니, 혹시 일자리 좋은 곳 없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는 언니가 일하던 곳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저택 입주 가정부야. 언니도 평생 다니고 싶을 만큼 좋다고 아깝다고 전화한 거야. 언니 이번에 아들내외 따라 외국에 이민 가거든. 입주 가정부? 그래. 별채에 따로 집이 있어서 진호랑 같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진호 학교도 서울이라며? 통학도 어려운데 잘 됐지. 월급도 꽤 괜찮고 사람들이 점잖단다. 첫 달 월급으로 진호 등록금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개해 좀 알아?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금동아줄 같더군요. 나야 너무 좋지. 언니 정말 고마워.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저는 면접이 잡히자마자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짐 빼러 오는 날이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내 아들이 제겐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와, 이게 집이야? 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아주 높은 담장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담장만큼 높은 대문은 정말 근사했어요. 어릴 적 제가 꿈꾸며 종이에 그리던 바로 그런 집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입주 가사 도우미 면접 왔습니다. 그러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대문이 삐걱 열리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켜놓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곧장 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담장 안의 세상은 정말 광활했어요. 아주 크고 푸릇하게 잘 가꿔진 정원을 한참이나 가로지르자 대저택이 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저의 시선은 그 옆에 달린 별채에 닿았죠. 저기가 별채가 맞나 할 정도로 좋은 집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까지 제가 살던 어떤 집보다도 좋아 보였죠. 저는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꼭 이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효숙의 동생분 맞죠? 저를 소파로 안내한 인상 좋은 분이 언니의 친한 언니인 것 같았어요. 저는 네 하며 가볍게 눈짓했습니다. 사모님 곧 나오실 거예요. 여기 정말 좋아요. 손만 여물면 일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 말하고 있는데 아주 멀리서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분이 걸어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밝은 음성에선 기품이 느껴졌어요. 있는 사람은 그냥 뭘 입어도 분해가 난다더니 딱 그 말이 떠올랐어요.
검소하게 차려입으신 옷에서도, 그리고 목소리에서도, 따뜻한 미소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아이가 아주 좋은 대학교 간다면서요? 아, 네. 그래, 가사 도우미 경력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할게요. 경력은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주부로 살아온 게 경력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 계신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좀 가져다 주셨어요. 음식이라니. 저는 놀라 물었죠. 음식이요? 네, 지금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요. 제 음식을 어떻게... 그리 말하고 생각해보니 얼마 전 효숙 언니가 저희 집에 들려 이것저것 반찬을 좀 싸준 기억이 나더군요.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우리 집 양반이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음식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좀 맛봤어요. 아, 네. 근데 남편이 아주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너무 잘 먹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 같다면서 그거만 됐다 싶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은 면접이 아니고 같이 잘해보자고 부른 거예요. 하며 내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일만 잘해주시면 아드님 대학 등록금은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가 다 해줄게요. 네? 취직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등록금까지 내어주신다니 이런 은인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진호는 그 집 별채로 이사를 했어요. 집은 밖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좋았습니다. 아들도 무척 좋아하고 저도 무척 좋았죠. 어때요? 두 식구 살기엔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좁은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이삿짐을 다 나르고 정리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쟁반에 과일과 차를 내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해요. 저 사실은 거실 있는 집 처음 살아봐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오늘 내일은 이삿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을 테니 푹 쉬고 모레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남편분 식사는요? 출장 갔어요. 한 달 정도. 아, 네. 이사한 저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상하게 이혼이라는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나니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 세상이 펼쳐지는 기분이랄까요? 뭔가 엄청 설레고 기쁘고. 그렇게 저의 입주가정부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늘 하던 집안일이 좀 스케일이 커졌다 정도일 뿐 일은 크게 고되지 않았어요. 사모님 아드님도 까탈스럽지 않아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죠. 저는 묵묵히 저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일 진호 대학 입학금 내는 날 맞죠? 라고 사모님이 물으시더군요. 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그 학교 다녀요. 자, 이거 하며 큰 봉투를 쥐어주시더군요. 만지기에도 꽤 두툼한 봉투에 제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한 등록금이요. 취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어요. 사실 월급 전이라 돈을 좀 빌려야 하나 혼자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었죠. 아니에요, 사모님. 곧 월급날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 이건 넣어두세요. 지금도 이렇게 편히 일하는데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재차 제게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 남편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실은 아주머니 음식 먹고
그날 남편이 울었어요. 엄마가 해준 밥 같다고. 그러면서 꼭 보답하고 싶대요. 이게 보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발 좀 받아줘요. 가,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직 보지도 않은 사장님에게 너무 감사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리고 며칠 후 사모님이 아침부터 분주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당부하셨죠. 아주머니, 오늘 저녁 식사만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자 활짝 갠 얼굴로 화사하게 웃으시며 사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오늘 남편 귀국하는 날이에요. 저까지 심장이 두근대더군요. 이렇게 좋은 사모님과 결혼하고 선뜻 대학 등록금까지 내어주신 사장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진심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커다란 트렁크를 손수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죠. 여보, 나 왔어. 아주 큰 키에 훤칠한 인상의 중년 남자분이셨어요. 어딘가 낯이 익기도 한 얼굴에 저는 멍하니 사장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따위 따라지 인생이 어떻게 사장님 같은 높은 분을 뵙겠어요? 괜히 혼자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겠지 생각하며 얼른 뒤돌아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은 잘 차려졌고 꽤 맛도 있었어요. 우와, 이거 완전 진수성찬인데? 씻고 나오신 사장님이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보고는 감탄사를 터뜨리셨어요. 뒤따라오신 사모님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셨고요. 저는 쑥스러워 얼른 국과 밥을 푸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절 잡으시더군요. 아주머니도 같이 식사하시죠? 이거 너무 많아서 저희 네 식구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드님도 같이 먹어요. 그래요. 얼른 진우 불러요, 아주머니. 돈 많은 부자들은 아랫사람 부리기를 종 부리듯 한다던데 어쩜 이 내외는 이루도 선하실까 생각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단호하셨죠. 결국 저와 진호는 그 가시방석에 앉아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 진호군은 우리 영훈이랑 같은 학교라고? 네, 이번에 1학년 입학해요. 공부를 아주 잘한 모양이네. 진영이다 생각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이 김치를 하나 집어 입안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반듯하던 미간이 확 구겨지시더라고요. 제가 잔뜩 쫄아서 물었죠.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 김치 사신 겁니까? 아니요, 며칠 전에 담근 거예요, 제가. 저는 기어 들어가는 음성으로 대답했죠. 고향이 어디세요? 전 서울이요. 서울 김치인데 전라도 김치 맛이 나네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 뒤에서 보면서 배우던 게 아직 손에 익어서 그런가 봐요. 혹시 전라도 김치 싫어하시면 다시 담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사장님은 급히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요.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김치가 꼭 저희 어머니 김치 같은 맛이 나서 여쭤봤어요. 그 말에야 저는 안심했죠. 그리고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냥 보기만 한 정도라 그 맛은 못 따라가요.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이 물어보시는 음성에 저도 모르게 입을 놀리고 말았죠. 네,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 5살 때네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의 눈동자가 커져요.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지죠.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굳어버린 사장님 대신 사모님이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안 됐네. 혹시 외동으로 크셨어요? 아니요. 오빠가 있었어요. 5살 위에. 얼굴 못 보고 산 지는 몇십 년 됐어요. 어머, 사모님은 놀라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비명을 손으로 틀어막으시고는 새빨개진 눈으로 다시 제게 물어왔어요. 제가 아주머니 성함도 못 여쭤봤네요. 혹시 성함이 정숙희입니다. 세상에.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놀라서 연신 입을 틀어막으시는 사모님과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사장님까지 제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정말 그 순간 뒷골이 서늘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사장님이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보육원에 갔습니까? 네, 은예 보육원이라고. 그런데 거기 불이 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왜... 수키야, 오빠야, 정수환, 오빠라고. 정수환, 오빠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 어린 기억 속 오빠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많이 크고 늙었지만 왜인지 낯익던 얼굴은 사실 제가 기억하던 오빠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날 즐거운 식사 자리는 결국 눈물의 제외 자리가 되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보육원을 나간 오빠도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리를 못 잡아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고 있다가 5년째 되던 날 저를 데리러 갔는데 보육원은 이미 불에 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싹 다 불에 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결국 수소문을에 찾은 생존자 아이의 입에서 제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혹시 살아있진 않을까 찾아보았지만 화재로 다 타버려 자료는 없었고 방도가 없었대요. 오빠는 이게 다 가난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성공했고 이 자리에 올랐지만 저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하긴 사모님도 그 사연을 다 알 정도이니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한을 품고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 남매는 한참을 서로를 붙들고 울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던 오빠는 남편에 대한 분노에 치를 떨었죠.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다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 2층으로 이사해. 오빠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죠. 이 집 2층으로요? 어차피 널 위해 지은 집이야. 네가 어릴 때 그렸던 그 집 모습을 재현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저는 그제야 왜 이 멋들어진 대저택이 낯설지만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나중에 크면 꼭 오빠랑 이런 집에 살 거야. 오빠는 1층, 난 2층에서 같이 사는 거지? 어때? 어릴 때 오빠의 앞에서 그리던 그림 속 그 집의 모습을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을 쏟았는데도 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두 남매 떨어져서 그리워했던 시간만큼 꼭 붙어서 살아요. 알겠죠? 그리 말하며 제 손을 꼭 잡는 새언니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저희는 별채에서 저택 2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한사코 싫다고 하는데도 오빠와 새언니는 차를 사주고 제 명의로 건물도 내어주고 좋은 옷과 좋은 가방을 사서 안겼습니다. 마치 한을 푸는 사람들처럼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갑작스런 호강이 얼떨떨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오빠 내외 덕분에 저와 제 아들 진호는 빠르게 가난의 묵은 때를 벗어갔습니다. 그 집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이 지속될수록 저의 마음 한편엔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마냥 이렇게 좋기만 해도 되는 걸까? 곧 불행이 닥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안 좋은 예감은 늘 맞아떨어지죠.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어요. 띠링 도착한 문자를 확인한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소식 들었어? 너 부자 오빠 만나서 호강하면서 산다면서? 그럼 평생 나한테 빌부터 살았던 빚도 갚을 수 있겠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멍하게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연달아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왜? 싫어? 싫으면 진호 양육권 넘기든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과 몇십 년을 산 걸까요? 생각만으로도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죠. 정말 진호를 빼앗길까봐, 오빠를 협박이라도 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연락이 없자 남편은 급기야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딩동 딩동. 새언니와 함께 정원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던 저는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나 우체국 기사님은 보통 차거나 우편함에 두고 가시거든요. 딱히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며 대문을 연 저는 눈앞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에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오랜만이네. 아유, 아주 신수가 훤하게 폈구나. 사색이 된 저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죠. 당장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러자 남편이 우악스러운 힘으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왜? 내가 내 마누라 집도 못 가? 비켜봐! 저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저를 훌쩍 넘은 남편은 성큼성큼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낯선 남자의 등장에 새언니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어머, 누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정숙희 남편이자 우리 진화 아버지 올시다. 저기로 들어가면 되나? 하면서 말리는 새언니를 밀치고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더러운 신발을 벗어던진 남편은 거실 중앙에 떡하고 누워있더군요.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작태였죠.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미칠 것만 같아 발을 동동 굴렀고 새언니는 황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남편은 아이고 배고프다 하면서 주방에서 제멋대로 음식을 꺼내 먹더군요.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치운 남편이 2층으로 성큼성큼 올라갈 때까지 저희는 말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남자의 힘을 말릴 수도 없었고 막무가내로 구는 남편이 어떻게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2층 제 방 침대에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도착한 오빠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가가 시뻘갰어요. 이 새끼 어디 있어? 2층. 그러자 성큼성큼 계단을 밟고 올라간 오빠는 침대에서 코까지 골며 잠든 남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욕실로 가서 차가운 물을 양동이에 담아갔죠. 촥! 오빠가 거침없이 뿌린 찬물에 푸어하며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화들짝 몸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맞은 물벼락에 남편은 놀라 잠에서 덜 깬 눈만 껌뻑껌뻑 거렸습니다. 너 장준식이 내 동생 등골 빼먹으면서 평생 노름비제 시달리게 한 놈이 네 놈이구나? 뭐요? 가난하게 사는 고한영 걷어준 게 누군데? 뭐? 고한현? 오빠의 그런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오빠는 어금니를 으득 씹고는 주먹을 말아쥐었죠. 너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줄 알아? 너 같은 새끼는 땅에 그냥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어. 너 내 동생 때리기까지 했다면서? 어디야? 여기야? 오빠의 주먹은 거침없이 남편의 눈두덩이로 꽂혔습니다. 으악! 왜? 너도 맞으니 아프니? 오빠 그만해. 오빠도 똑같은 사람 되지 마. 저는 오빠를 필사적으로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곧 씩씩거리며 말아진 주먹에 힘을 풀었죠. 너 숙희 때문에 목숨 부지하는 줄 알아? 오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전 남편은 그 앞 바닥에 무릎을 공손히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새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야, 장준식. 네? 매 한 방에 저렇게 인간이 온순해질 줄이야. 천하의 망난이었던 남편은 완전 온순한 양이 되어 대답하더군요. 지금 너 가택 침입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 물론 없던 죄도 만들어 추가할 수 있지. 네? 내가 인맥이 좀 넓거든. 조직폭력배, 경찰, 검찰. 너 같은 쓰레기 새끼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지. 널 감옥에 쳐넣을지 땅속에 파묻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 오빠의 음성이 무서웠어요. 늘 자상하기만 하던 오빠의 모습이 낯설 만큼 차갑고 냉정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같은 인간 말종에게 쓰는 시간이 아깝다 이거야.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여줄까? 아니면 곱겐 네가 있던 시궁창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을래? 오빠의 기세가 얼마나 무섭고 차갑던지 남편의 움츠러든 어깨가 달달달 떨리더군요. 오빠는 그런 전 남편에게 대고 비소를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파묻어버려야지. 내 동생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니까 네가 살아있는 꼴을 볼 자신이 없네. 아마 그 순간 오빠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느꼈을 겁니다. 제 척추가 곤두설 정도로 서늘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요. 그러자 오빠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오장육부가 다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껴본 적 있어? 없지? 죽고 싶은데 절대로 죽지를 못해. 제발 죽고 싶다고 싹싹 빌게 될 만큼 고통스럽지. 어때? 한번 겪어볼래? 좋은 경험이 될 텐데. 남편은 이미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평소에도 겁이 많은 남자인데 바지를 보니 가랑이 사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오줌까지 질질 싸며 도망치듯 밖으로 다름질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새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깔깔깔 재미있다는 듯이 넘어가며 웃는 새언니는 뭐가 그리 웃긴지 배까지 잡고 웃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웃겨요. 저 지금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오빠를 쳐다보면서 그러더군요. 자기 연기 잘한다. 오장육부를 어쩐다고? 미치겠다 진짜. 그러자 오빠가 멋쩍게 웃더군요. 내가 요즘 누아르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어때? 그럴듯했어? 나도 저렇게까지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네. 지금 이 상황이 다 오빠의 연기였던 거예요. 저만큼 속아 넘어갈 만큼 감쪽 같은 연기였던 거예요. 아유, 아가씨 걱정하지 말아요. 이 양반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요. 뭐 어쨌든 덕분에 저 새끼 다신 얼씬도 못하겠네? 저희 셋은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오줌까지 지리던 남편의 모습은 아직도 떠올리면 웃음이 날 지경이에요. 남편은 정말 쥐죽은 듯 살았고 들리는 소문엔 노른빚에 오른쪽 손목을 잃었다고도 하고 어디서 진짜 죽었다고도 하는데 진짜 소문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들 진호도 제 아버지에게 학을 떼서 평생 알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요? 저는 얼마 전에 가게를 하나 냈어요. 큰 가게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손뜨개 가게인데 사람들도 만나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물론 오빠와 새언니와는 끔찍이 서로를 아끼면서 사이좋게 지내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을 만큼 너무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구나 싶을 만큼 너무 좋아요. 인생지사 세웅지마. 어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 정말 그렇구나 싶으신가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살아내기 참 힘드시죠? 그래도 지금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한 삶이 올 거예요. 저처럼 박복한 사람도 그랬는데 행운을 가득 안고 태어나셨을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자고요. 추운 겨울이 지나야 꽃피는 봄이 오듯이 지금 당신의 삶의 추위는 곧 찾아올 따뜻한 봄을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오늘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도하면서 저는 사연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